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개그만! 너 돈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튀겨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좋아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좋아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좋아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비서진들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죠. 어제는 그런 대포폰을 최순실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한 청와대 이용선 행정관의 후배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진들과 대포폰으로 상시 통화하고 그리고 그 대포폰은 비서진의 민간인 지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받습니까?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일개 주민센터도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사기업도 그런 곳은 없죠. 사장과 직원들이 항상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몇 개월마다 폰을 전부 교체하고 그런 회사가 있나요? 범죄 집단 말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항상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고 오로지 국정 운영만 생각했다는 말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왜 대포폰으로 합니까? 김호준 생각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대포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예,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거의 뭐 코웃음을 치는 정도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반응이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반응이 없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게다가 번호가 나와버렸어요. 번호가. 예. 네. 어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TV조선이 번호를 특정해서 보도했습니다. 끝자리가 4021인데요. 이 번호가 대통령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특검이 시간대별로 기지국 분석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순방 동선 등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발신지는 평상시 대부분 청와대 경내로 찍혔는데요.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 동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 이 끝번호를 장시호 씨가 네. 특정해 주었고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계속 있을 수도 없죠, 사실. 네. 그 번호가. 그리고 이제 경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 숙식을 하는 사람의 폰으로 특정하려고 해도 해외 순방을 가는데도 따라한단 말이죠. 네. 번호도 맞고 위치도 맞고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는 특수한 일정도 맞고 뭐 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3통화 정도. 네, 그렇죠. 6개월 동안 570여 차례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만 따져서 하루에 평균 3통화를 했고 그리고 도피 행각을 벌일 때도 계속 통화를 했고. 네, 독일에서요. 그리고 보면 해외 로밍도 있다고 해요. 네, 그 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요금을 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명의는 우선 윤전추 행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윤전추 행정관인데 또 그 폰을 한 번만 그러니까 그 폰 한 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었다가 대량으로 한 번에 폐기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한 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네. 국정 운영을 왜 대포폰으로 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그리고 그 행정관의 친구
네, 군대 후배라고 하죠. 네. 청와대 행정관의 지인을 통해가지고 폰을 이렇게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6개월 동안 것만 밝혀졌을 뿐인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군대 후임의 대리점에서 네. 다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고 한 번에 폐기했다고 하니까요.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 밝혀줘야 된다고. 요금을 누가 냈냐? 이것도 뇌물 아닌가요? 만약에 최순실 씨 쪽에서 내줬다면요. 뇌물죄가 되죠. 대납이니까요. 현금으로 했다니까 요금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현금으로 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 보통은 우리 계좌에 연결하거나 카드로 하거나. 통신요금은 귀찮아서 통상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6개월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까지 밝혀내면 더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요, 대포폰을 애용했지만 독일 도피 중에는 또 보이스톡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언론과 당국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이스톡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돼요. IT 전문가는 주변에 없었나 봐요. 네. 여하간 이 통화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무지 노력을 했고 차면폰은 그 중에 일부인 것이고 보이스톡도 사용을 했고 일반적인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알려진 번호로는. 네네. 결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네요.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 사장이 항상 직원들과 대포폰으로 통화한다. 주기적으로.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는 일이고 무슨 어떤 정부 부처는 항상 그 부처는 항상 대포폰으로 회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왜냐면 이게 보안폰이 있거든요, 따로. 네, 그렇죠. 지급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네. 물론 최순실 씨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들키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그런데 국정운영만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포폰 만약에 취임 이후부터 계속 다 추적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때도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포폰 전해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순실 씨한테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실물이 없어서 그렇지 번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대만 하더라도 막 10개씩 휴대폰에서 나오고 그랬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헷갈리니까 거기 뭐 스티커 하나 뭘 붙여놨다면서요. 예, 반창고 붙여놓은 건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쓰다가 버린 것 중에 일부를 확보하신 거죠. 예, 예. 기사에서. 네, 반창고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반창고예요? 예, 그때 뽀로로 반창고였습니다. 꽤 귀여운, 예. 그래서 이제 뽀로로 그림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군요. 이 사람은. 뭐 집에 반창고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뽀로로 반창고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뽀로로 캐릭터가 여러 개예요? 그건 저도 잘. 그 세 개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폰을 확보해서 보면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아봐야 예, 그렇죠. 그 폰으로는 그 사람들하고만 통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정인의 번호만 넣어주고요. 상대방도 아마 대포폰 번호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 서로. 폰으로는 이것만 해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조직범죄 아니면 간첩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주기적이고 대량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뉴스는 왜 청와대 응답이 없답니까? 처음에 대포폰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번호는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면 부인했다가 요즘 너무 구체적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홍보 라인에서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떤 선까지만 알고 그 알려는 몰랐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없다고 그 당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지금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나 봅니다. 네.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이 썼다라는 걸 증언했거든요. 네, 다 입이 다 안 맞춰진 거죠. 어떤 부분은 디테일까지. 자, 다음 뉴스. 이 헌재 관련 뉴스가 요즘 쏟아지고 있어요. 또 나왔죠, 몇 가지. 네, 박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최종 변론 날짜를 정하고 종합준비 서면 하루 전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킨 거죠. 네. 아니, 최종 변론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서 연기해 왔어요. 22일을 24일로 바꿔주고 24일을 27일로 바꿔줬는데 또 27일에 최종 그 종합 준비 서면을 내라고 했는데도 또 안 지킨 겁니다. 예, 예. 변론에 맞춰서 준비 서면 내야 되는데요. 안 낸 거죠. 여기 헌재가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해요. 헌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재판부는 소송 지휘권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켜요, 아무것도.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네, 제가 피고인으로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안 지키기 어려워요. 사법부가 결정을 하면,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걸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째입니까? 안 지켜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냥 안 지킵니다. 어떻게든 계속 연기하려고 하는 거죠. 3월 13일 어떻게든 연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말도 막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되면 이게 서울이 피로 덮일 것이다. 예, 피와 눈물로 덮인다. 뭐 피로 이런 덮일. 이야기를 이건 했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이거는 소위 이제 맞불 집회를 직접 발언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정말 과격한 발언 많이 나오거든요.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의 수위가 뭐 탄핵은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 이런 발언도 막 나오거든요. 그 발언하고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피로 덮일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헌재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합니까? 이거 변호인 측이 한 얘기예요. 서울이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자,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경호인을 배치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경호를 대폭 강화해서요. 재판관 1명당 권총 등으로 무장한 3명의 경호 인력을 붙여서 24시간 근접 경호한다라고 합니다. 실탄도 장전했다고. 예. 예. 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네네. 원래 경호 배치했다는 단독을 했더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농담으로만 생각하거나 이제 일종의 블랙메일로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얘기가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헌재 재판관들한테 실탄을 장전해서 3명의 경호 인력을 붙였다. 이거가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이거 오버한다고 그랬겠죠. 뭐 이렇게 오버까지 하냐고. 장난이 아닙니다. 예. 좀 뜬금없는 곁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보자를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제보자를 각종 수의 제보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조용조용히 은밀히. 이게 비밀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운전기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기사 많이 만나봤어요.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무심코 통화를 하는 거죠. 네. 동선도 다 알고 계시고요. 기사님들께서는. 네. 그래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비밀이 많이 나고 두 번째가 경호 인력입니다. 예.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예. 이 헌재 재판관님들의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고 앞으로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잖아요. 8분이. 자, 이 경호 인력 앞에서는 발언을 조심해 주십시오. 제 경험상 운전기사와 경호 인력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이 많이 나오더라. 네, 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물어보거든요. 네. 거기서 많이 나와요. 의외로. 뭐 주무실 때 제외하고 그쵸? 네.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앞에 있으면 방심을 하게 되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심코 통화하거나 얘기하는 과정에 작은 단서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보도를 하죠, 뭔가. 예, 그리고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 정도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굴 만났는지 모르고 통화하는 것만 들어도 예. 통화를 하다 보면 옆에 운전기사나 경호 인력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뭔가 성단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분들을 잘 경호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관님들은 경호 인력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뭐가 나온다, 이거. 네. 제 경험상 드린 말씀입니다. 네. 자, 헌재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김평우 변호사 막말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임 변협 회장이 나오는데요. 김현 변호사가 다음 주에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아마 길이 나올 겁니다. 예. 헌재, 그러니까 일반 재판 정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헌재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다는 건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막 공격적으로. 네,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그렇고 이 발언들 당신들이 탄핵하면 대통령 이거 피가 덮인다니까. 네, 이런 내란이라는 말은- 말도 했습니다. 맞아요. 내란이라는 말도 했죠. 예. 이거는 헌재를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재판관들을 이렇게까지 자극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우선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그거는 밖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던가, 헌재 재판정에서, 이거 제가 요즘도 저는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화제예요, 화제.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왜냐면 법조인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화제예요, 다들. 정말 이상한 일이고, 너무 극단적이어서 변협까지 나선 거죠. 네,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데요.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논의하겠다라고 한 거죠. 한반도 자기 편을 더 격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나. 사법 역사에 아마 길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어제에도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면밀 검토를 뭐 한 달 내내 합니까? 어차피 안 할 거면서. 다음 뉴스는요? 네,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한 바인데요. 특검이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재산 100억 원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재산은 애초에 수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관련 규정 미비로 찾는 게 쉽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태민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관련해서 협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영장도 잘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장 없이 기존의 자료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 찾은 게 100억대라는 겁니다. 예, 지금 특검이 막 영장도 발부하고,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기존 자료를 잘 살피고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추가 100억대를 찾아낸 거라는 거죠. 예, 큰 덩어리는 해외에 있다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현물들이 아닐까. 최태민 씨의 그 아들, 최재석 씨요? 예, 최재석 씨를 통해서 얘기됐던 게 이제 특히 이제 인생에 남는 금괴 얘기지 않습니까? 금괴가 어마어마한 두께로 있었다. 금괴에는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비자금 금괴 얘기가 나와요. 현금화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금괴는 처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제 그 브로커들이 금괴를 삽니다. 사가지고 녹여요. 녹이는데 왜냐면 그 일련 번호면 추적이 되잖아요. 금괴를 녹이는데 녹이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지만 수수료를 중간에 받고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만약에 이게 금괴가 1억짜리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6천만 원을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넘겨도 이익이 남을 만큼. 저는 금괴가 궁금합니다. 금괴는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를 보면 그 주인이하고 연도를 알 수 있어요. 금괴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거워가지고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해외를 빼내기도 어렵거든요. 금괴는. 어딘가에서 금괴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고 그냥 자료를 잘 찾아봤더니 100억대가 있더라. 예, 추가로요? 네, 추가로 관련된 뉴스가 있나요? 네, 어제 노웅래 의원도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 본회의에서 했었는데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불법 자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국회에서 드디어 이런 말도 나오는군요, 이제. 예. 예. 이거가 본체죠, 본체. 예, 그런 의혹이죠. 의혹의 본체가 박정희 정권 당시의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네, 그 근거가요.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유명한 보고서죠. 예. 예. 이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에 대한 그 미 의회의 반감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박동선 씨라고 로비스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 의회에 현금을 막 풀죠. 네, 로비를 하죠. 네. 네. 100만 달러씩 막 풀어가지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미국 의회의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풀었다 하는 사건이 코리안 게이트. 네, 1976년에 있었습니다. 터집니다. 그러자 이제 미 하원에서 프레이저가 위원장이에요, 당시. 예. 위원장이 나서서 관련 조사를 합니다. 관련 조사를 했더니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박정희 정권이 해외 차관인가요? 예. 네,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어오면서. 네. ODA죠, ODA. 생각해보면 이게 ODA입니다. ODA, 우리가 이제 받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수혜국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관이 들어올 때, 이제 커미션을 중간에 떼가지고. 10에서 15% 정도요. 그렇게 조성한 자금을, 당시 은행 이름도 나와요. 스위스, 어디였죠? 유니언뱅크입니다. 그런 등등. 예. 에다가, 비밀 계좌를 개설해서, 그때 당시 얼마를, 이건 이제 미 의회가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이거에 근거하여 비자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가 될 정도의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근데 이걸 한 번도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국회가 이걸 추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거 관련해서 자서전을 쓴 분도 있었어요. 당시에 기자 김명자 씨인가? 문명자 기자, 문명자. 예. 재미 언론인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구체적으로 관련 취재를 한 것도 있었어요. 네,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라고 네네. 하는 자신의 취재기를 책으로 썼죠. 네, 어제 그 관련 내용도요.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6 이후에요. 박 네. 대통령이 보안 요원 5명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서 비밀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바꿨고 동행한 이들에게 사례비로 5만 달러씩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저도 이 관련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다음에 얘기하죠. 네. 취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보를 할 만한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관련 사실을 알거나 들었거나 하는 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고, 여하간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노웅래 의원도요,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유발언으로요.
이게 과연 찾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구체적인 정황으로 혹은 책으로 혹은 증언으로 자료가 남아있긴 합니다. 실제 스위스은행이 이걸 인정할 리는 없을 테니까 찾을 방법은 저도 모르겠어요. 찾으러 노력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자, 제목 정도 하나 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MBN 보던데요. 최순실 씨가 삼성이 돈 안 주면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요. 돈을 안 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협박이네요. 네. 최순실 씨 답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했던 말 뭐 나온 거 없습니까? 최순실 씨가 한 말요? 그러면서 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요. 자신이 삼성 합병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라고 화를 내면서 삼성이 대통령한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고 또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 저희가 며칠째 얘기했던 그게 말 세탁이 아니고 말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는 최순실 씨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욕심,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계가 없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했으면 우리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다들. 끝을 알 수 없는 욕심. 이건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네, 삼성 쪽이 진술한 바입니다. 삼성이 이제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예, 강요에 대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최순실 씨가 협박도 했고, 이거 봐라, 우리가 당해서 돈을 뺏긴 거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 말 내놓으라는 말들, 누가 사달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했냐, 이런 말들. 끝을 알 수 없는 욕심.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 욕심에, 한계가 없는 욕심 때문에 저희가 이 전문을 안 이어도, 전문은 언제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특검들이 끝나가는데. 그 일단은 알게 된 거죠. 예, 그 일단 알고 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단 말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특검 연장이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뭐가 문제인지 한때는 청와대에 계셨죠. 예, 민정수석실에서 유명한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홍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검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안 되고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떤 사안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계셨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 난리가 났을 때 소위 정유회 문건 사건이 난리가 났을 때 청와대에 계셨고 민정수석실에 계셨고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잘리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전에 이미 7달 전에 잘렸고, 네. 잘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게 터진 거죠. 아, 그랬나요? 예. 다도 연결돼가지고. 세월호 참사 날 잘렸죠. 그러셨군요. 자, 그걸 알아보다 잘리신 거죠, 참. 그쵸? 알아봤고, 네. 정윤회 그걸 문건에서. 보고를 했는데, 네. 그 문건이, 제가 잘린 거? 네. 예, 알아보다 찍혀서. 그러니까요. 네.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을 사실은 알아보다가 잘린 거죠. 그래서 전 거의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훨씬 전에 잘리셨거든요. 예. 세상에 알린 적이 전에. 그리고 그 얘기도 좀 더 하겠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3인방. 네.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네. 여기가 핵심인데 네. 이거 수사가 어렵다.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셨고 실제 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네.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수사가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석 달 전부터 날리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 그 안에 동정을 보니까 이제 저작권으로 예. 3인방은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게 됐고 예, 예. 대신에 전면에 나선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를 통해서 권력기관 통제를 하고 예. 공직사회 장악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허브 역할을 한 겁니다. 허브 역할을. 네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민정 수석은 본인은 그냥 전달만 가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가교 역할만 하려면 뭐 네. 구급 여비서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이 아니라 정부가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실제로 통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혹은 3인방의 뜻을 대통령 혹은 3인방에. 예. 그 3인방 관련해서 그 지금 정호동 비서관만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자기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이 전체 게이트에 아무런 역할도 안 했을까요? 하하하하. 예. 정우성보다 더 심하죠. 그죠? 네.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조사했었던 분으로 이 나머지 두 분의 어떤 기여도나 이 게이트에 또는 뭐 기여했던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네. 분야가 정우성의 역할은 메시지 담당이니까 네. 대통령 통해 가지고 나가는 예. 그 뭐 연설이라든가 예. 또 뭐 대수비 예. 혹은 뭐 국무회의 이럴 때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예. 혹은 각 부처에 내려가는 뭐 지시사항 이런 거 포멀한 걸 했고요. 포멀한 거. 예. 그게 이제 하필이면 태블릿이 나오는 바람에 엮여가지고 지금. 그거는 저 예. 핸드폰, 휴대폰이 예. 쭉 나와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지 된 못했고. 거죠. 예. 빼박 캔트로 그렇게 된 거고. 예. 근데 그건 오히려 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웠고. 그렇죠. 그럼 비공식적인 업무에 가까운 것들을 나머지 두 분이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요. 뭐 인사 개입, 인사 개입. 뭐 어쨌든 뭐 상상할 수 있는. 저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좀 네. 구체적으로. 인사 개입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간간히 언론 보도에 있었어요. 뭐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뭐 네. 군 인사 얘기도 조금씩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인사에 둘 중에 누가 개입을 한 거죠? 권력기관 인사는 안봉근 쪽에서 주로 했고. 권력기관은? 예. 예. 나머지는 이제만. 권력기관이 아닌 인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뭐 많죠. 공공기관, 단체, 금융기관, 뭐 공기업, 예. 뭐 많죠. 기업 관련들이요? 예. 그러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은 안봉근, 그 다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만 이런 식으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식 업무이니까 공식 업무를 했다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시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예. 저 본관의 의중을 전달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인사위원회에서 꼭 뭐 강요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뭐 어제 뉴스에 나왔던 마사 회장 뭐 이런 것도 마사 회장. 다 하는 거니까요. 마사 회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그 황교안 대행도 마사 회장부터 유명한. 아마도 뭐 저 정유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정윤아 씨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특혜를 줄 것도 없는데 왜 황교안 대행이 마사 회장부터 그리고 그때 또 뭐 마사 회장이 공석이 되니까 했던 걸로 보여주고 현명관 씨는 정유라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줍니다. 현명관 씨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윤아 씨를 지원한다든가 보니까 이제 충성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예요. 보니까. 네, 어저께 보도가 됐죠. 예. 현명관 마사 회장이 당시에 전 회장입니다. 이재만 씨에게 손편지로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담는 애틋한 편지입니까? 손편지로 충성 맹세도 하고 그리고 또 인사 청탁도 하고 인사를 이 사람한테 청탁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분은. 뭐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예. 사실 현명관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 예. 한 번 저 리젝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덮었는데 예.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보통은 이렇게 리젝트를 하면 안 올라오는데 네. 아,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거군요. 네네. 김기춘 실장이 그러니까 제가 리젝트를 한 그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다 하자가 보완이 됐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보완될 수 있는 하자였으면 진작에 그렇게 보완하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뭐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 도덕적인 게 결부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네, 결격 사유 분명히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다 보완했다고 올라왔어요. 예. 개인적인 결격 사유를 어떻게 보완하죠? 그거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회개하셨나? 종교기관에 아니요, 가서? 그게 저 서류에 딱 나타나게 보완이 됐습니다. 아, 서류상으로는 보완이 되도록. 예. 회개도 하셨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인사에 주로 개입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들은 인사 문제로 사실은 특검 조사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한 거죠, 제대로. 그렇죠. 그리고 증거가 정우성처럼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 특별수사본부라고 뭐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한 게 예. 이재만하고 정우성하고 안종범 예.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0월 29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재만 안봉근은 왜 안 가지?
근데 11월 9일 날 갔어요. 특검이 만들어져 있네. 특검 전에 특수본. 예. 중앙 검찰의 네. 특수본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터 털어야 되는데. 11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집에 갔죠. 11일 지난 다음에. 네.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말씀이 저도 기억나는데 아니 지금 3인방 중에 오히려 나머지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열흘이나 시간을 주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네, 동시에. 정호성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속이 됐어요. 예. 그거 보고 룰루랄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혹시 그럼 우리 집도 압수수색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 이 생각합니다. 문제될 게 뭐냐? 예. 사사치 뒤졌겠죠. 그러면은 당시 특수본에서 의도적으로 열흘간 이 이재만 안봉근의 압수수색을 미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네. 뭐 정광석화처럼 뭐 거침없이 수사를 했다고 예. 저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당시 안정범은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안정범 안 할 수가 없고 또 안정범과 관련해서 정호성 얘기가 계속 심심찮게 나왔어요. 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한 거죠.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 선제적으로 예.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딱딱딱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안 할 수 없는 것만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수사를. 그때 당시 이제 우병우 라인이 살아 있어서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언론보다 2, 3일 뒤쳐져서 언론이 가르쳐준 대로 언론보다 2, 3일 뒤쳐져서 그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예. 안봉근 이재만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 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수사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고 왜 안 하지? 예. 왜 안 했을까요? 그때 라인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까? 대통령도 살아있었죠. 라인도 살아있고 대통령도 살아있었고. 10월 29일, 11월 9일. 그렇죠. 살아있었죠. 네. 예. 검찰을 지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입증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해야 할 건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는 이라고는 너무 나간 거고 예. 굳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거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본인이 완전한 무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 소속 현직 피고인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3인방의 관계. 우병우 민정수석 자신은 최순실도 모르고, 자신은 그냥,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고,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밑에서 뭐가 밝혀지면 위로 전달하고, 그럼 가격 역할을 했을 뿐이다. 3인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최순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3인방과 우병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시기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뽑혀가지고 나갔죠. 예. 왜냐하면 뽑혀서 나갔다는 것은 뽑아줘서 뿌리가 예. 밖으로 들려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검증, 감찰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을 심을 내도 저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았고. 태클을 거시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예. 뭐 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또 제가 계속 감찰을 하면서. 3인방하고 이렇게 대립관계 있었어요? 그렇죠. 아. 예, 보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뽑았어요. 뽑았다, 예. 뿌리를. 예. 그리고 이제 우병우가 저 다음으로 왔는데 예. 이제 완전한 협조자죠. 협조자. 예. 협조자로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예. 좀 자세히 보시면 예.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 각종 사업이라든가 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저 사건 보시면요. 어허. 예, 2014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왔으면 예. 저는 광분했겠죠. 그 안에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수사되는 거 보면은 저가 뽑히고 한참 있다가 돈 얘기가 나옵니다. 14년 중하순부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5년 단임제 하에서 예.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저를 빨리 뽑아내고 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뽑아서. 네. 그쪽에서 보기에 제대로 된 사람. 네네.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안봉근, 이재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완전 뒤로 숨어야 됐습니다. 네. 그 공간을 우병우가 나서서. 그러면 사실상 3인방의 임무를 상당 정도 흡수해서 대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인방으로 됐죠. 4인방. 실제로 그 안에서는 4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그래요? 네. 3인방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 들어오면서 4인방이 되었다? 처음에는 3+1 그러다가 3+1으로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4인방이다. 4인방이다? 예, 그렇게 얘기가. 그럼 3인방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10년 이상씩 네.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이너서클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너서클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보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면 3인방이 받아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역할이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나설 수 없으니까. 축소되고. 네.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3인방은 절대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연결되어 있고
3인방은 그리고 정윤회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오랜 세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도움을 줬던 3인방인데 네. 이 3인방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최순실 씨와의 거리도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9월 20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사실은 최순실 물꼬를 텄는데 예. 그때 질의 중에 하나가 예. 우병우, 예. 멀리는 윤전추 예. 또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예. 청와대에 들어왔다. 예. 총리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한마디를 하셨어요. 한마디를. 네. 예,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걸 좀 자세히 왜냐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병우가 예. 그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예, 예. 처음 거론된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죠. 예, 7월 달이었죠. 예. 그때 그 진경준하고 예, 예. 그 강남 땅. 예. 그 이후에 코너링 나오고 정강 나오고 뭐 나오고. 예. 처음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처럼 시작됐어요, 이야기가. 예. 근데 통상 그 중에 한 두 가지 나오면은 공직자는 그냥 잘리죠. 나가요. 그렇죠. 잘리죠. 예. 근데 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뭐 이래라 그랬던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가 왜 이렇게 보호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의아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저 TV조선에서 예. K미르재단이 약간 나왔습니다. 조금 예, 나왔죠. 예, 좀 나왔죠. 예. 이게 이제 두 개가 별개로 보였죠, 처음에는. 보였죠. 예. 그리고 그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 예. 또 청와대에 의한 조선일보 공격. 이석수에 대한 공격으로 예. 이게 좀 전열이 흩어지고 했는데 예. 이제 그걸 두 개를 한 물줄기로 예. 이건 한 물줄기예요. 그게 이제 최순실에 의해서 한문줄기가 되기 시작했죠.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치를 못챘죠, 잘. 아유, 눈치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끝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얘기를 사정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부터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골프장에서 같이 라운딩을 했다. 네. 의원님이 아시는 거 좀 알아요. 의원님이 아시는 거요. 의원님이 아시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아직 현직 피고이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저 헬스클럽에서 같이 수영을 했다. 뭐 같은 개원이다. 네. 뭐 옛날에 더 나가지고 국봉사내에서 같이 있었다. 뭐 그런 걸 근거로 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논평하시면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얘기에서 한마디로 논평을 하자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예. 그 절대적으로 안다고 보시는 거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제가 거죠? 생각하기에는. 예. 예. 더군다나 3인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녀석 그 안으로. 아니, 이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벌써 지나갔어,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 특검 연장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툭 떠가지고.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일부라고 치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예 그 서문 정도 쓰다가 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뭐 어쨌든 특검 연장이요. 예. 이건 뭐 저 검사 생활 해본 사람으로서는 연장 안 해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독자적인 지휘의 수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예. 연장 여부도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때는 야 그거 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승인 거부를 하는 건데 예. 지금 수사가 100 중에 예. 아무리 넉넉하게 봐줘도 30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이건 승인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돼 왔고 음.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거부 사유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끝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러고 저러고 해서 거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지. 이게 직권상정의 기회가 또 남아있나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회기가 3월 2일 예. 본회의가 예.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회의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예. 그 의사 일정 합의가 저는 안 될 거로 그럼 보입니다. 3월 2일이 하루 남은 겁니다. 마지막. 근데 2월 28일 날 끝나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폐소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게 이제 부칙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예. 어저께, 누구야. 박범계 간사가 한 얘기에 의하면, 예. 박영수 특검이 자진 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정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맛배기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오시기로 하고, 조홍천 의원 또 모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이 시간은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죠? 이름을 바꾸세요, 앞으로.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 그래서 어제 우리 조합원총회가 있었는데 특별 결의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폴란이를 5번 외치고 시작한다. 그거 안 하면 출연 금지시킨다. 자, 어려운 이름 폴란이 어려운 이름 사회경제연구소. 자, 어려운 이름을 바꾸세요. 네, 칼은 빼세요. 그냥 폴란이만 하세요. 폴란이? 네. 폴로 할게요, 폴. 네, 폴 괜찮습니다. 폴 연구소 괜찮습니다. 네, 폴 연구소 소장님.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정부가 어제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내수 그러면은 사실 소비하고 투자예요. 근데 그동안 투자 활성화 대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표했습니다. 다 규제 완화였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봤죠. 기업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이라고 이제 말한 기업들만 좋은 네, 정책들이죠. 기업들한테도 좋은 정책을 쓰면 좋은데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는지는 요새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삼성을 위한 규제 완화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 발표한 건 소비 활성화 대책입니다. 김상조 그 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제 그런 말 하셨어요. 다른 모든 재벌과 삼성은 구분이 된다. 다른 모든 재벌은 정책이 나오면 거기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로비가 있는데 삼성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안을 만드는 로비를 아예 해버려서 모든 걸 다 로비로 푼다고. 그렇죠. 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도 이른바 개혁파로 불렸던 이 입각한 사람들이 잘린 게 다 삼성 관련이에요. 삼성의 힘이 그렇게 셉니까? 세죠. 그러니까 로비가 들어오고 실제 그 법안을 만드는 관료들이 이 삼성 얘기라든가 뭐 물론 의견 수렴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반영을 해요. 법안에다.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 보면 몰라요. 그냥 봐서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걸 이제 시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잘립니다. 로비를 어떻게 하길래? 노하우, 그래서 삼성과 다른 모든 재벌은 또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리를 하는 거죠.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인수위에서, 그때는 뭐 삼성은 아니고 재벌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날 이 8개 언론사 경제부장이 모였대요. 그 정도요? 네. 삼성, 일단 재벌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재벌 전체를 다 합친 것과도 다른 삼성만의 로비력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네. 뭐냐면, 모든 걸로 다 로비를 사실 전에 왜 그 떡값, 그 로비 사건 있었을 때, 이게 대체로 뭐 검사들한테 5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치사하게 500만 원 받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삼성의 가족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거의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실제로 그 박영철 변호사, 삼성에서 일했던 변호사. 김영철 죄송합니다. 김영철 변호사가 그 폭로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됐죠. 삼성을 말한다를 통해서 나왔던. 그리고 이제 특검까지도 갔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떡값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500만 원 이렇게 준다. 500만 원으로 무슨 그렇게 영향을 발휘할까 했는데, 그 신호라는 거죠, 신호. 예,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제 우리 삼성 가족이야. 거부하면 넌 이제 아웃이야. 위험해지는 거죠. 이 가족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앞으로 향후 미래에 받게 될 혜택 같은 거. 그런 게 머릿속에 쫙 들어온다는 거죠. 검사 그만두면 김현장을 가든 뭐 삼성 법무팀에 들어가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니까 알아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공생관계입니다. 공생관계라. 여하간 그래서 삼성은 모든 걸 로비로 다 풀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래왔고 사실은 관료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 자기 이 생각을 갖고 일한다면 그게 통할 일은 없죠. 500만 원 갖고 어떻게 다 넘어가겠어요.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라는 거죠. 신호. 예. 앞으로 더 큰 게 있다. 이런 신호.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거죠. 500만 원 받은 게 보험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들어갔어. 눈에 띄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 그러면 미래 보장 받은 거야? 이런 느낌인 거고.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충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은 완전히 이너스쿨에 들어가는 건가? 이런. 예, 그렇게 되면 상위 0.1%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럼 난 여생이 보장됐어. 이런 식의 느낌이. 네, 0.1%면 여생 보장 정도가 아니죠.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분명히 연락할 겁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는 더 낮은 액수로도. 불행하게도 얘는 해봐야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접근을 안 해요. 접근을 안 하는구나. 예. 자, 하여튼 그런 로비를,
그런 로비가 통한 결과이기도 한 기업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풀어주는 거였죠. 예, 그게 사실 정부 정책의 전부였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빚내서 집 사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값은 올라갔고 가계부채가 지금 1344조까지 있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소비가 줄어드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이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낸 건데 지금 이런 대책은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아니요, 나왔는데 이미 다 써먹었어요. 그래요? 개인 소비세를 인하해주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면은 세금 인하해주고 이런 거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전태를 다 샀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내수 활성화를 전면으로 내세운 이런 식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본 이게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소비 활성화 정책만 모아서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 전에 원인으로 짚은 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미신 정부 출범 이런 거 그러죠. 이게 상관 있나요? 있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뭐예요 도대체? 야, 이거 빨리 하야하셨으면 소비가 이렇게 줄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참석 때는 이제 겨우 경기부처가 다 막나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게 관계 장관회의가 발표할 때 이렇게 지금은 여당이라고 하기도 뭐한 하나의 정당의 정치위의장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당 권한 중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소비 심리 회복, 가계 소득 확충, 그리고 가계 자영업 부담 증감, 부담을 갖다 줄여주는 이게 세 가지인데 대체로 부자들 소비를 늘리자예요. 핵심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가계부채에 짓눌려서 소비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가계부채가 없다고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올린다. 저도 재작년에 2억 올려줬는데 그럼 어떻게 소비를 늘려요? 그렇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빚까지 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고 특히 하위 80%는 하위 80% 답니다. 소득이 없는 데다가 이 부채가 있는 집 사기 위해서 부채를 진 사람 또 전세 사는 사람이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불황인데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건가?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이런 거죠. 금요일 4시 퇴근. 이거 직장인들한테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죠? 금요일 4시 퇴근하고 우리 여기서 확실하게 4시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일을 더 하고. 예, 거기에 또 밑에 주처럼 달려 있어요. 이게 4시에 퇴근한다면 기업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 더 일하고 뭐 똑같은 거잖아요. 30분 더 일하기만 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아니 그게 만일에 우리나라가 6시 칼퇴근하던 사이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이제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막 퇴근 막 하고 부장이 가 그러니까 탁 일어났다가 부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돌아앉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칼퇴근이 안 되는 사이인데 이거는 그냥 30분만 더 일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게 직장에 일을 안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공무원들도 이걸 만든 공무원들도 칼퇴근 안 하거든요. 9시, 10시 퇴근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적용 대상이 없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적용 대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책 그냥 뺏긴 겁니다. 아, 일본에서 이렇게? 예, 일본에서 금요일날 3시 퇴근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3시 퇴근, 야, 이건 너무해. 그러니까 4시 퇴근으로 해놓고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월, 화, 수, 목은 30분 더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퇴근했다고 해서 소비가 과연 늘어날까? 사실 소비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00%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하위 10%는 105%를 써요. 이건 빚져서 빚지는 얘기고. 근데 상위 10%는 60%가 안 돼요. 그냥 월 1억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써요? 아니, 접어서 쓸 테니까. 월 1억 벌면. 아주 특별한 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늘리려면은 이렇게 못 쓰는 사람들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 다 써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케인즈 정책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득이 흐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 중간에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자는 거예요. 대출을 또 늘려주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럴 때마다 화가 나요. 돈을 더 빌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전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 같지만 사실은 부채를 더 늘려서 미래의 소비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폭탄을 뒤로 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통계를 보고 확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이디어를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전월세 2년 동결하면은 야, 여태까지 1억씩 올라가다가 이건데 한 2년 동안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거꾸로 잡았고 나머지는 야, 지금 정책의 초점 어디에 있냐면은 상위 10% 쪽이 소비 성향이 60%도 안 돼? 그럼 얘들을 소비를 어떻게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늘린다는 거예요, 정책이? 아니, 그러니까 휴가도 주고 그 노인들 관광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다 이 머리 하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분들은 은퇴해가지고 연금으로 해외에서 보통 오잖아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특히 연금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관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관광을 못하는 이유는 노후 생활이 보장이 안 돼. 복지가 없잖아요. 연금이 너무 혜택이 낮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 또래 40, 50대도 노후가 걱정이 되니까 특히 의료비 같은 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저금을 하거나 보험을 들어요.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후 복지를 늘리는 게 사실은 노인들의 소비를 늘리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노후 복지를 늘리지 않고 노인들한테 뭐 열차 사면은 열차값 떨어뜨려 준다라든가 심지어 모텔비 10%
인하 정책도 있어요. 모텔비 10%가 줄어든다고 여행을 갈까요? 그러니까 이 모텔비의 재산세를 30%를 경감해줘서 모텔비를 10% 인하해주면 노인들이 모텔에 살까요?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거 4시 퇴근 정책은 정말 직장인들한테, 물론 칼퇴근하는 직장이 있어요. 네. 그런 직장은 이런 정책이 아예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인 직장들은 이런 정책이 안 먹히거든요. 네, 그 칼퇴근하는 그 직장은 4시 퇴근해도 쓸 돈이 없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수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실제로는 내수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82가지가 발표됐다 그러는데 어떤 기자분이 세보셨는지 하는데 82가지나. 예. 외국에 가보면 한국인 식당 가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메뉴가. 예. 온갖 걸 다 맛보게 골라도 줘야 되는데 그 맛은 별로 없죠. 그 비슷한 그런 건데 물론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의료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10년 체납자는 완전히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10년 정도 체납했을 정도라면. 근데 사실은 1, 2년만 체납을 해도 이분은 병원에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보험료를 내는 건 뭐예요? 보험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험료도 안 냈지만 사실 보험금도 안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하위 10%는 부채의 양이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된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실제 내수 활성화를 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혹시 대선 후보들 중에 눈에 띄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캠프 단위에서 발표한 것이 있긴 있나요?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이재명 시장 정책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그 성남시가 아마 악성채무는 제일 적을 거예요. 주빌리은행이라고 지금은 의원이 된 재윤경 의원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뭐냐면은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니고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아예 면제해 주는 거. 은행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손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건 받으러 다니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완전 부정채권이라고 보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손실 처리하면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걸 팔아요. 주식업체한테 10% 이하로 팝니다. 1,000만 원짜리 부채면 100만 원으로 팔아요. 그럼 이 주식업체는 어떻게든 10명 중에 한 2명만 하면 이익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법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빌리은행이 한 게 바로 그런 악성 채무를 모아서 소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하게 되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분들 채무는 없어져요. 네. 보통 이제 사채에서 1000%는 2000%는 상상할 수 없는 이자율에 계속 시달리며 빚의 악순환 속에 사시는 분들의 악성 채무를 아예 사서,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가 이미 10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은행에서는 더 이상 못하게 팔아버려요. 그걸 사겠다는 거죠. 그걸 사든지 아니면 너네도 어차피 못 받을 거면 포기해라라고 해서 지금 주빌리은행은 그걸 소각하는데 정부가 협상을 해서 싸게 사든가 해서 소각을 시켜주면 하위 10%의 악성채무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은행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평생 그 빚 갚다가 끝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피해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눈에 띄는 정책이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라든가 임대료 통제 같은 것들은 긴급할 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세금 2억 올려봐야 그거 별로 굴릴 데 없잖아요, 요새. 그래, 은행에 넣으면 4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그거를 전세 대출 해줘도 그럼 이 사람은 700만 원, 7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근데 이 가봐야 소비 활성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아예 전세를 못 올리도록 아예 정부가 전월세 동결을 긴급할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물론 통계를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찾아내서 정책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전세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이 정책들 많이 발표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들, 이건 괜찮고 이건 말도 안 돼. 일단 칭찬하는 것부터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짝 칭찬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바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연구소. 어렵지만 폴연구소 여전히 폴연구소의 정태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L.com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거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포털에서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하는 연재 그리고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이명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로 반가우세요? 네, 저 팬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공장장님이라는 용어도 익숙합니다.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알고 섭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종편의 기자셨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방금 제목으로 말씀드린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네. 어떤 이유로 종편을 떠났고 지금은 셜록이라고 하는 이게 처음 듣는 수식어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네네.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일단 맞아요. 셜록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심층 탐사 보도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르포 위주의 기사만 쓸 예정입니다. 그거 저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네. 지금까지는 전 오마이뉴스 기자인 박상규 기자와 그다음에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유명한 분이죠. 네네. 최근. 그 재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셜록이라는 그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전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겪어보신, 이렇게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나간 사건 중에, 이건 틀림없이 억울하게 기소되고,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건을 찾아내서 재심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헌법에서 재심을 잘 안 받아줘요. 그렇죠. 명백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에 계셨던 박상규 기자. 그리고 변호사 중에 박준영 변호사.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그런 사건 중에 일부를 찾아내서 실제 재심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합류하신 거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아예 그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룹을 네네. 만들어서 네네. 꼭 재심 사건이 아니어도 네. 탐사 취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새롭게 조망해보자. 네네네. 기존에 알려진 거는 다른. 네. 그래서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직 형사분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셜록 홈즈에서 따온 셜록이군요. 네네. 저는 저를 털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후보에 이렇게 물망에 올라온 재수사나 재취재 대상이 어떤 거겠습니까? 부산 이건 재취재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산 엄궁동 사건은 지금 박상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고. 엄궁동 사건은 뭔가요? 자세한 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돼서 네. 지금 취재 중에 있고 아마 간첩 조작 4월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부터 막 있잖아요. 제가 맡은 거는 83년도 사건이고요. 네, 보상 청구와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보고요. 오늘. 네. 오늘 그런 진실 탐사 그룹 셜록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네네. 이제 회사의 형태가 아닌가 보죠. 셜록 그룹이라고 하는 거니까. 회사는 맞아요. 회사는 맞는데 회사의 이름이 셜록이에요, 아예? 이게 언론사라고, 회사 이름이 셜록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모호한 게 변호사도 함께하고, 그렇죠. 조합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전직 형사분들도 탐정이에요, 탐정회사. 네.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상. 개입해서, 사실 이제 제가 종편에 있었을 때 기사만 툭 던지고 많은 게 좀 되게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희 셜록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취재도 하고,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분이 나서서. 네네. 적극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 언론사는 취재를 하고 던지고 끝인데. 네네. 여기서는 취재를 하고, 그것도 이제 과거에 잘못 알려진. 네. 사건을 재취재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변호사가 나서 법적으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시민분들이 펀딩 금액을 정말 많이 모금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기사를 쓰면 거기에 이제 펀딩을 많이 해주시고 그 금액으로도 재판 준비 비용을 마련해서 무죄를 받아내고 그랬죠. 네. 사실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뭐라고 불러요? 일종의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적 언론사 같기도 하고. 대단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네요. 기자와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네네. 힘을 모아서 과거 사건들 중에 네. 반드시 재취재되어서 조명돼야 되는 사건을 취재만 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까지 나간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일과 언론사가 할 일과 그리고 이제 면변 같은 변호사 그룹이 할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네. 놀라운 칭찬 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네.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오늘 모신 이유는 그러면 여기 후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형태죠? 다음 스토리 펀딩 페이지 들어가시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예. 일단은 후원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시민단체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조합인 것 같아요, 이건. 그런가요? 왜 외국에서는 왜 안 될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기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변호사하고 합쳐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같이 처음부터 움직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모신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는 왜 종편을 떠났냐는 기사 연재글을 쭉 보다 보니까 떠난 이유 중에 종편의 편파성 네네. 때문에 떠났다 하면 사례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네. 정치부에 계셨는데 네, 정치부에 정확하게는 파견을 갔었습니다. 파견을 네. 대선 시즌이다 보니 네네. 그때 겪은 일이 네.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다.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사는 2012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대선 한 달 전이겠군요. 막바지네요. 네네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2003년에
부산의 한 상가를 팔면서 기준 시가보다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탈루하려고 했다. 대선 후보 기사가 검증 기사처럼 나가게 보이는 됩니다. 건데. 예. 네, 그게 제 이름으로 나가게 됐는데 제 이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제가 뭐 이름도 뭐 쓰고 그다음에 얼굴도 나갔지만 제가 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이름이 나가면은 그 이름을 쓴 기자가 취재를 하고 영상을 따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도국장이나 편집회를 거쳐서 네네. 그러면 네가 취재했으니까 네 이름으로 나가서 보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고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 제가 기사를 두 개 쓰면 하나는 제가 있고 하나는 다른 기자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 그거를 있죠. 목소리를 빌려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뭐 싫을 때도 좋을 때도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확인이 좀 당장 할 수 없는, 사실 확인은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제가 가서 직접 취재를 하는데 일단 그 핵심 증거라는 이 계약서가 없어가지고 뭘 취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취재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제가 취재를 거부했었는데 이제 위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기사가 먼저 나오고? 아니요. 그 기사를 한 4시쯤에 올라온 걸 제가 보고 읽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맡긴 거죠. 기사는 이미 쓰여 있고 방송 기사라는 건 이제 영상도 붙여야 되고 기자 목소리도 입혀야 되니까 그 과정을 저한테 맡긴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위에서는 그냥 해라. 아,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됐는데. 네네네네. 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기사인데 내가 기자로서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됐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죠. 대리 읽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이 기사가 애초에 누구에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뭐 아마 이름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누가 썼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썼는지는 알지만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썼는지는 모르죠. 그분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확신을 해서 밀어붙인 건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골자는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를 본인 이름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감한 시기고 하니 정치부에서 이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로 내보내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더니 다운 계약서 자체가 없더라. 검인 계약서가 있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검인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로서. 그렇죠. 근데 이건 당장 오늘 내보내야 될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충분히 기간을 갖고 취재할 만한 거였는데 너무 무리해서 진행을 했고 결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다음 날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야당 여당이 뭐 서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피해는 당연히 야당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된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내보냈는데 정작 본인은 그 계약서를 만져본 적도 없는 거죠. 네,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이걸 취재한 기자가 야, 계약서 내가 확보했다고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 확보했다면. 일단 아침부터 그냥 제가 부산에 갔기 때문에 그 다운 계약서를 줄 겨를도 없었고. 실제 다운 계약서가 존재하는 거는 나중에 확인됐나요? 네, 이게 사실 관계는 이 문 후보가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사무실을 차렸는데 갑자기 검찰이랑 법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한 1억 원가량 싸게 팔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싸게 판 건 맞는 사실이죠. 근데 세금 탈루를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일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뒤섞여 있는 기사군요. 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이걸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를 좀 중립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앵커도 너무 분명한 톤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느냐. 네,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 모가지를 날렸는데 당신 어떻게 돌을 던질 자격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멘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싼 건 맞는데 이유는 다른 거였는데. 네네. 근데 요 싸게 팔았다는 이유, 그거를 다운 계약서로 확정한 다음에 관련 멘트들이 나왔고 그걸 정작 읽는 기자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냥 읽으라고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관행적입니다. 아, 관행적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 짐작컨대 제 동료 기자 절반 이상이 경험했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사를 대리 읽는 거죠. 대리 읽는데 본인은 정작 그걸 확인할 시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채로 읽게 되는. 그렇죠. 제일 심한 게 북한 기사입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기사를 읽기만 하는 거군요. 누군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읽었었고, 뭐 북한 마약 심각성 이런 건 제가 취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런 기사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종편에 있는 기자들이 북한에 가서 취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얘기입니다. 민감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관련 뉴스가 특히 그렇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꼭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당 당시에 당시 대선에서는 이제 양자 대결이었으니까 거의 야당 후보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가 나올 때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되거나 팩트 체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담당 읽기 전에 기자가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 코멘트 앵커의 코멘트가 그 기정사실로 한 채
코멘트를 해버리고 그게 이제 확 퍼져나가고. 네. 확 퍼져나간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는 관련 성명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야당에서는 뭐 부인하거나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 근데 정작 그걸 읽었던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게 경고를 받았다는 걸 제가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네. 제 이름이 나가고 얼굴이 나갔지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기사라는 걸 최근에 이 연재 글을 쓰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름만 빌려준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네, 저희가 이제 왜냐면 이명선 기자님을 저희가 글로만 접했지 방송을 잘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셜록과 연계된 코너를 하나 만들지 이명선 기자님을 단독으로. 왜냐면 저 바로 이어지는 코너가 이제 황교안 선생님 나오는 코너인데 별로 재미도 없고 더 이상 그래가지고 개편할까 생각 중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셜록의 이명선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홍천 의원님 좀 아쉬워요. 네.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해주시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는 게 많은데 아직 적극적으로 현직 피고인이라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모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인터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네. 김어준 씨 목소리로 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4살이 되었네요. 애가 키우기가 힘듭니다. 제 잘못인가요? 네. 아이가 똑똑하긴 한데 상당히 키우기가 힘듭니다라는 문자가, 항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8356분. 주신 분.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칠한 분이죠. 오바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모든 종류 오바를 퇴치해주마. 황요익 마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미없다고요? KBS도 잘렸는데 TBS까지 잘리. 아니 거기는 정치적인 이유고요. 우리는 철저히 그냥 재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네. 아니 제가 밥 얘기하기 전에 헌재 많이 보시죠. 기사도 보고, 기사 보고 신문도 있습니다. 보고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한번 쳐다보거든요. 이제 밥맛 떨어져요 정말. 밥맛 떨어져요.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막. 제가 시위 나갈 때, 광화문에 촛불 시위 나갈 때 하나 명패 들고 나간 게 밥맛 없다. 나가라. 밥맛 없다. 참고로, 지난주에 황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촛불 집회 나갔다가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고기 얘기를 제가 물어보려고. 광화문 일대 맛있는 고깃집 아냐고. 그때 깜빡 못 물어봤어요. 광화문 일대 맛있는 고깃집 있죠? 별로 없어요. 광화문 일대. 광화문 일대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 있긴 있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대체로 이게 땅값이 이렇게 좀 높은 데는 사실 싸고 맛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긴 하죠. 네. 이 얘기 들은 이유는 뭐냐면, 내일도 나갈 텐데, 자꾸 제가 어디 가냐고 묻는 분들이 있던데, 고깃집을 뒤지십시오. 어딘가 고깃집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성 소고기 하는 데 있어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고깃집에 들어가 있다. 보통 제가 집회를 잠깐 구경하는 척 하다가 바로 고깃집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고 다시 나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토종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토종 이야기. 보통 토종 돼지, 토종 닭, 토종 달걀, 토종 이러는 게 사실 많이 붙어 있고. 신토부리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 신토부리 얘기 나오는 대충 그렇습니다. 네, 1980년대 약간 조짐이 있다가 90년대 들어와서 토종하고 크게 번져나갔죠. 이게 토종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착종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렇죠. 생물학 용어입니다. 이 동식물에는 원래 국경이 없죠.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여기저기 그냥.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거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동식물이 그 지역이 여기가 내가 살만하네 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이걸 두고 토종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런데 재배나 사육을 하는 이런 농작물 가축들은 이런 토종 개념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배추 이런 게 토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자연 상태에서도 자라야 되거든요. 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산자에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돼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축이나 이런 재배하는 식물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물을 개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개량돼 내려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자연의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으로 토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오래 해왔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 정의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땅에서 최소한 한 수백 년 이상 계속 그런 식으로 재배하거나 가축으로 길러왔다 이러면 이제 머릿속에 토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재래종이죠. 아, 재래종. 애부터 내려오던 품종. 그리고 이제 그 애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근래 들어오면 외래종. 이렇게 이제 분리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엄격하게 용어를 구분하자면 재래종과 외래종인데, 근데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재래종은 그 일제강점기에 넘어오면서 그 일본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손을 보거든요. 조선에서는 그 재배 작물에 대한 품종 개량이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가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키우고 좀 품질이 좋은 가축을 선발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 근대 농업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고 선발하고 대체를 하고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재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을 것 같은 것을 다 거의 다 개량을 합니다. 아, 그래요? 겨우 하나 살아남은 게 그래도 이제 한우. 소 하나는 성질도 좋고 고기 맛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가죽이 좋아요. 한우가요? 네. 그 일본은 전쟁 국가였고 가죽이 많이 필요했죠. 군수용으로. 그래서 그렇겠네요. 한우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그 외 돼지는 우리가 재래 돼지의 그 자료들을 보면 한 3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작았어요? 지금 뭐 있고서 한 100kg 정도 우리가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효율이 없죠. 그래서 버리고요. 닭도 달걀도 많이 낳고 빨리 커야 되는데 별로 그 달걀도 못 낳고 이 몸집이 빨리 크지가 않으니까. 재래종은? 그것도 다 도태시키죠. 그래서, 뭐 쌀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제 때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여러 지역에 있는 지금 뭐 재래벼들이죠. 그걸 한 300여 개 모았다가 그 중에 또 선발을 하죠.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이게 생산성이 높고 사료가 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 개량의 작업들은 근대 농업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근대화라는 게 이제 일제에서 강제로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재래종들이 그렇게 개량종으로 변해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래의 종자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재래종을 밀어내고 우리 땅의 재래종으로 자리를 잡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외래에서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 땅에서 계속해서 또 그 재배를 하고 사육을 하면 또 이것도 또 재래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한 기준으로 한 100년 이상 되면 그런 느낌인데. 보통 뭐 한 7대 세대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하면 그냥 재래종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얼마 전에 그 누트리아 그 낙동강변에 나와서 그게 1980년대 말 정도에 우리 땅에 이거 데려온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래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재래나 키운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우리 자연 상태에서 그냥 서식을 하는 거로 자리를 잡으면 또 토종으로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일은 그냥 자연의 것으로 봐야지 여기에 어떤 국가나 민족의 관념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국가 아니죠. 민족 붙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궁금한 거 우리가 이제 토종닭은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씨암탉 잡는다, 토종닭이다. 토종닭은 뭐 사납다, 뭐 색깔도 다르다 하는 닭들 있잖아요. 그 닭은 진짜 이 재래종이 맞아요? 없습니다. 닭의 일제 때도 확 품종 개량을 해버리고요. 이미 일제가 들어온 우리가 지금 토종닭이니 하는 것도 토종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거치잖아요. 동심이 파괴되는 느낌이에요. 되게 진짜 보면 그 한국 전쟁 통해 그 온갖 가축들은 다 잡아먹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의 뭐 좀 남아 있던 것들도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원조 물자로 닭 종자들을 왕창 갖다 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토종닭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색깔 짙고 막 날개짓하면 높이 뛰어오르고 성질 사납고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 닭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동심 파괴돼.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농촌에 이제 막 피폐해지니까 닭을 갖다 키우라고 이렇게 대량으로 닭을 가져와서 이렇게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거 미국에서 온 그게 가질 수 있어요. 기껏 60몇개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선시대로 거슬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그 제주도나 지리산 일대 가면 흑돼지. 흑돼지. 그걸 갖다 토종이라고 보통 그렇죠. 믿고 있죠, 제주도에서. 그 바크셔 변종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개량된 버크셔라고 이야기하죠. 그 버크셔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오죠. 그 일본에서 영국에서 들어와서 개량한 다음에 그게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보통 미국 버크셔나 영국 버크셔가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오는데
1970년대 흰돼지 요크셔가 들어오기 전에 그 시골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버크셔를. 그래서 흰돼지는 외래고 버크셔 까만 돼지는 토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래 그 핏줄은 그 영국 핏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심 다 파괴됐어요? 아니, 근데 뭐 이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재래종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재배하는 것들 이런 것은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한개 주셨습니다. 만만 있으면 돼요. 동심 다 파괴됐습니다. 거리에서 고깃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예,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